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전화가 울리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많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TV를 켤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혼자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건 이 조용한 집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지었고 혼자 밥을 먹었고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학교 갈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평생 문제 안 만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라.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형이잖아. 집안에서 제 역할은 늘 그랬습니다. 양보하는 사람,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동생이 대학 갈 때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참아라. 동생은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일찍 철이 들었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가는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1살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효자다.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아내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격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 안 내고 말 잘 듣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럼 잘 맞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앞에 나서지 않았고 집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접었으니까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했고 자식들이 뭘 원하면 그래,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제가 못 받은 교육을 다 시켜주자.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특근도 자청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매가 차별받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수학여행비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자 같은 사람, 화 한 번 내는 걸 못 봤다.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저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편한 사람, 40살이 됐을 때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기들은 벌써 부장이 됐는데 저는 과장이었습니다. 승진이 늦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으니까요.
50살이 됐을 때 부장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65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저는 통장을 그대로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관리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잖아. 아내가 통장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참 믿음직스러워.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 게, 제 의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제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퇴직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5이었습니다. 좋은 나이였습니다. 신부도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제 역할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도 잘 안 오는데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냈나 봅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수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가전제품도 사야 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부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3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제가 가진 것에 비하면 일부였습니다. 퇴직금 2억 중에서 3천이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월요일에 은행 가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니까요.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당시 32살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딸이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딸이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친구랑 같이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고.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딸이 덧붙였습니다. 오빠한테 도와준 거 알고 있잖아. 나한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지? 엄마한테 들었어. 오빠 결혼 자금 3천 줬다고. 나도 그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한 자식한테만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 필요한데? 딸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준 거랑 똑같이 3천만 원이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준비해 둘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저도 나중에 꼭 갚을게. 사업 잘 되면 용돈도 드릴게. 그 말이 좋았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1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1억 4천이면 아내와 둘이서 살기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자식들한테 잘해줘. 남의 아버지들은 안 그런데. 자식들 독립할 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도 많다던데. 당신은 정말 좋은 아버지야.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할부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은 어떻게 됐어? 갚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여유가 안 돼서요. 집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다 쓰고 나니까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차가 필요하긴 하겠지. 출퇴근도 해야 하고. 결국 저는 또 도와줬습니다. 1천만 원. 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 손님이 잘 안 오네. 홍보비도 더 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해.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은?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인테리어하고 설비 사는 데 썼어. 운영 자금이 따로 필요해. 조금만 더 있으면 회수될 거야. 장사가 잘 되면 그때 갚을게.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1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힘내라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1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됐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네 가족, 딸, 그리고 저와 아내.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 칠순 때 여행 가면 좋겠는데 어때? 제주도든 해외든 가족들이 다 같이 추억 만들면 좋잖아. 큰아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지금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여행 경비까지 내기는 좀. 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사업이 아직 안정 안 됐잖아. 적자 상태인데.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면 되지. 당신 돈 있잖아. 애들 형편이 어려우면 아버지가 내는 게 맞지. 당신 칠순인데 당신이 내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낼게. 어차피 애들 힘들잖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최고.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가족여행 경비로 800만 원. 통장에는 이제 1억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례 준비는 제 돈으로 했습니다. 손주들 생일 선물도 제가 샀습니다. 집 수리할 일이 생기면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뭔가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집에 청구서가 하나 왔습니다. 카드 청구서였는데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애들 주려고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당신 명의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 명의로?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당신 신용이 더 좋잖아. 한도도 높고 애들이 급하게 돈 쓸 일 있을 때 편하라고 그랬어. 당신 도장 있으니까 그냥 만들었지. 문제 될 거 있어? 저는 청구서를 다시 봤습니다. 300만 원. 사용 내역을 보니 백화점, 가전제품, 레스토랑, 주유소.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필요한 거 사주고 그랬지. 당신도 알잖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손주들 옷도 사줘야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달에 300씩 쓰면 1년이면 얼마야?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자식들한테 쓴 돈 아까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왜 갑자기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계속 써.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2억. 큰아들에게 4천만 원. 딸에게 4천만 원. 여행 경비, 명절 비용, 카드값, 집 수리비. 계산해 보니 이미 1억 가까이 쓴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그 불안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정기예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예금이었습니다.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지난달에 처리하셨습니다. 공동명의라 가능했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예금을 해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계좌는요?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유지 중인 계좌는 이 하나뿐이시고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해지되었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400만 원. 퇴직금으로 받았던 2억. 1년 반 만에 2,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1억 7,600만 원이 어디로 간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진 걸까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2년도 안 돼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제가 즐긴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예금 해지한 거 알고 있어? 아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차피 당신 안 쓰잖아.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문제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1억 7천이 넘는 돈인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도와주고 집 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필요한데 쓴 거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집도 있고 집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집이 왜 나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도 얘기 안 했나? 큰애 명의로 바꿨어. 상속세 아끼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우리 집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 당신 도장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애들 줄 거잖아. 미리 해두는 게 세금 아끼는 거라고.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는데?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큰애가 우리 쫓아내겠어?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저만 몰랐고 저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큰아들이 동생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침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 옆을 지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지 않아? 뭐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받는 거지. 세금만 아끼는 거야. 똑똑하게 하는 거라고.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제가 40년 일해서 번 돈이 그저 당연히 자기들 거라는 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편한 사람이었다는 걸. 거절하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 호구.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양보하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뭔가 변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 이번 추석은 친가 차례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맞죠?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례상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돈도 제가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는데?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버지가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설명해봐.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아버지가 내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원래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번엔 내가 내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난 멀쩡하다. 그냥 내가 이번에는 책임지라는 거야. 내 집에서 하는 거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여유 없다.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퇴직금 2억 받으셨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너는 모르냐? 내 결혼자금, 동생 사업자금, 차 바꾸는 돈, 명절 비용, 여행 경비 다 너희한테 쓴 거야.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탁드린 거고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갚을 건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여유가 안 돼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여유 안 되면 빌리지를 말았어야지. 어떻게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또 달라고 할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은 간소하게 합시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만 들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요? 비용만 제가 낸다고 했지 준비까지 한다고 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비용을 내가 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돈만 내면 끝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다들 아버지가 변하셨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웃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지금은 뭐만 하면 따지시고. 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바보였으니까.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들 앞에서 왜 그래요?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한패잖아. 내 동의도 없이 진명에 바꾸고 통장 해지하고.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건 다 아빠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세금 아끼려고. 저는 딸을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지. 솔직하게 말해.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아들네 가족이 나갔습니다. 딸도 이내 따라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족해요? 이제 다 망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망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갔지만 축하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요. 큰아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날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알았다. 내 진명에 바꾼 거 알아. 내 통장 해지한 거 알아. 내 돈 다 쓴 거 알아. 다 알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미리 증여하는 게 나으니까. 다 계획이 있어서 한 거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지. 내가 동의한 적 있어? 내가 알고 있었어? 다 몰래 한 거잖아. 왜냐하면 내가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석 달 전에 딸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너무 변했어요.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거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남의 명의로 바꿀 수 있어요? 아내가 나간 뒤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밥 짓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TV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합니다.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건강하세요. 딱 그 한 줄.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답장할 말이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답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딸도 명절 때만 연락합니다. 아빠,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거야? 친정 올 거야? 역시 딱 그 한 줄. 저는 간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봤자 불편한 분위기만 감돌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화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가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지금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 3천만 원을 거절했다면, 집 명의를 바꾸지 말라고 했다면, 통장을 아내한테 맡기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었으니까요.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것과 호구는 다른 건데 말이죠. 요즘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공원을 산책합니다. 거기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 않지만 눈빛으로 압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저 사람도 혼자구나. 그렇게 묵묵히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자식들 연락 자주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돈 필요할 때만 연락 오더라고. 나는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어차피 돈 달라는 소리니까. 받아봤자 기분만 나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자식들은 잘 크긴 했는데 나는 뭐가 남았나 싶어. 그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웃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네요. 집에 가봐야죠. 혼자지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곧 가야죠. 그분이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또 봐요. 여기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또 봐요. 지난주에는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좀 어질러진 것 같은데 청소 좀 하시지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다음 달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생신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줄 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 모여봤자 뭐하게.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이유로 연락하는 거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지. 사실이잖아. 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일어섰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과일을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썩어가는 과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모습이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안은 텅 빈 그런 관계.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자식을 키웠어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너무 착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요?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고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저를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직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바보처럼 사는 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사실상 혼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서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을 나갈까 생각합니다. 공원에 가면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분을. 점심을 간단히 먹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몇 조각.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몇 끼 밥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혼자니까 간단히 먹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봅니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저녁이 되면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으니까요.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가 넓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잤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누가 연락할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을 그으셨을까요? 아니면 중간 어디쯤에서 멈추셨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70이 되어서야 깨닫지 말고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랍니다. 착한 것과 호구는 다릅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생겼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